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 시청 세무과에서 25년째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규칙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주말엔 가족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성격도 급하지 않고 큰 욕심도 없어서 주변에서는 영수 씨는 참 마음이 편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23년째 되던 어느 가을,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20년간 숨겨온 진실 하나가 드러났거든요.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와 명의도용까지. 보통 남자라면 분노하고 절망했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보인 반응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인생이 편해졌다는 게 지금의 결론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연체된 대출이 있으니 빨리 연락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상담원이 제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까지 정확히 말하는 걸 보니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직접 은행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시스템 오류이거나 동명이인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말 내내 아내에게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괜히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월요일에 확인해보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월요일 오전에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었습니다. 3억 원짜리 주택담보대출과 1억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이었어요. 대출 실행일은 각각 2002년과 2005년이었고 연대보증인으로는 제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20년 가까이 매월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최근 들어 연체가 발생했고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자만 내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친정에서 급한 일이 있다며 돈을 보냈던 것, 가계부를 제가 볼 수 없게 했던 것, 용돈을 줄여달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설명됐어요. 신기하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납득이 먼저 들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그동안 못 봤던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아내가 항상 잠가두고 열쇠를 갖고 다니던 서랍장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우연히 열쇠를 두고 나갔더라고요.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대출 계약서, 연대보증서, 최고장, 독촉장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1999년 것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지난달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니 전체 그림이 그려졌어요.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생긴 부채였습니다. 처음엔 아내 명의로 시작했다가 한도가 부족해지자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였어요. 총 부채 규모는 원금 기준으로 6억 원 정도였습니다. 20년 넘게 매월 200만 원씩 갚아왔는데도 이자 때문에 원금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낸 돈만 4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연대보증 서류에 제 서명이 아주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필적을 비교해보니 아내가 평소에 제 서명을 따라해서 연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은 분노해야 맞는데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이상했던 점들이 모두 설명되니까 속이 후련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학 문제의 답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아내가 돌아와서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원상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를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20년 넘게 이런 비밀을 혼자 감당하며 살았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학원에 간 후 아내와 둘이 남았을 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평소보다 진지한 톤으로 말을 꺼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 봤더니 정말 있더라는 것. 그런데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혹시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랍에서 본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사실만 차분히 나열했습니다. 몇 년도에 어떤 대출을 받았고 얼마를 갚아왔는지 숫자로 정확히 말해줬어요. 아내는 그제서야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울먹거리더니 나중엔 목 놓아 울었어요. 친정아버지 사업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저에게 말하면 실망시킬까 봐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울어도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분노도, 실망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계산기를 가져와서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금 6억에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총 7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매월 2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이자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이제 숨길 게 없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파악됐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우리 집 전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익힌 꼼꼼함을 발휘해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엑셀로 정리했어요. 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5천만 원, 적금과 예금이 8천만 원, 퇴직연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총 6억 5천만 원의 자산이 있었지만 7억 2천만 원의 부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어요. 제 월급이 350만 원, 아내 파트타임 수입이 80만 원인데 생활비로 250만 원, 대출 이자로 200만 원이 나가니 매월 2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명의도용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상대가 제 아내고 처가인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테니까요.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4억 5천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고 거기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3억을 갚으면 1억 5천만 원이 남아요. 그 돈으로 3억 원짜리 전세를 구하고 남은 부채 4억 원 정도는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월 상환액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테니 생활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이런 계산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돈 문제였고 돈 문제는 계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제 계획을 설명하니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집을 팔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설명하니 결국 동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상황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봤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순전히 계산과 논리로만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고 전세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집을 파는 일이 인생의 큰 결정인데 저에게는 그냥 숫자를 맞추는 계산 문제 같았어요. 감정적인 애착도 없었고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집을 팔기 싫어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아이들도 여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은 그냥 잠자는 곳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1천만 원 낮게 책정해서 빨리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손해라고 했지만 저는 동의했어요. 어차피 빨리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1천만 원 때문에 몇 달 더 끌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3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매수자도 급하게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현금 거래를 원한다고 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중간 과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전세집도 금방 구했습니다. 기존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24평 아파트였어요. 전셋값은 3억 원으로 기존 집보다 훨씬 작지만 저는 오히려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사한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큰 반발은 없었어요. 아들은 어차피 내년에 대학 가면 기숙사에 들어갈 거라고 했고, 딸은 학교가 가까워져서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정작 가장 힘들어한 건 아내였어요.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12월 말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집 매각 대금 4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3억을 상환하고 남은 1억 5천만 원은 당분간 적금으로 넣어뒀어요. 나머지 부채는 월 할부로 갚기로 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했습니다. 2022년 1월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짐을 옮기면서도 별다른 감회는 없었어요. 그냥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 집은 확실히 작았지만 오히려 관리하기 편했습니다.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비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월 대출 상환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어요. 협상 결과 원금 균등 분할로 20년간 갚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게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거였어요. 아내는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었고 고마워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해결된 문제일 뿐이었거든요. 오히려 아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게 더 불편했어요. 자꾸 제 기분을 살피고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대로 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동안 제가 화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크게 화를 내고 풀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봤거든요. 새 집에 적응하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공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도 이사하면서 많이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생활이 더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제 방이 따로 생긴 게 좋았어요.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같은 방을 썼는데, 새 집에서는 작은 방 하나를 제 개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생활이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니까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로 전에는 못 해봤던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상추, 치커리,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웠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묘한 만족감을 줬거든요. 저녁에는 혼자 산책을 자주 나갔습니다. 새 동네가 공원이 많아서 걷기 좋았어요.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소설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특별히 감동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일종의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정도였어요. 예전처럼 친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된 관계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하나의 가족 형태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적자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가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게 됐고 작은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좋았어요. 베란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자란 상추로 쌈을 싸먹으면서 조용히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큰 욕심이나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지금은 2024년 가을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지 3년이 지났네요. 예상보다 빨리 모든 부채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2023년 말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서 남은 부채를 일시 상환했습니다. 원래는 20년 분할 계획이었는데 3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자 부담이 없어지니까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집 재정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은 그대로 있고 적금도 5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부채는 완전히 없어졌고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예전처럼 로맨틱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옛날 일을 사과하려고 하면 그런 건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해줘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아들은 대학에 잘 적응했고 딸도 곧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이 작아져서 불편할까 봤는데 오히려 가족끼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큰 집, 많은 돈, 복잡한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평온한 일상과 작은 즐거움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선택한 무관심이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분노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지금도 힘들었을 텐데 그냥 현실적으로 해결하니까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방법이 맞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감정적 에너지를 쓰는 게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경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배신을 당하면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시죠. 물론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거였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 해결하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최고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잘못에 내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게 훨씬 건설적이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그 경지에 도달하면 정말 편해져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었어요.